이번 시간에는 권리 소멸과 인수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기초이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에는 수많은 지저분한 권리관계들이 얽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갑소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도 있고 병이라는 전세권자, 정이라는 이순위 저당권자, 무라고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 A라고 하는 임차인 등 수많은 지저분한 권리관계가 경매 목적 부동산과 관련해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돼서 예컨대 X라는 사람한테 매각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경매 목적 부동산에 붙어있는 이 수많은 권리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입법주의 대립이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주의가 있고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주의가 있습니다.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 경매 목적 부동산에 붙어있는 이 수많은 지저분한 권리관계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낙찰자한테 넘어올 때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경매로 넘어왔을 때는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도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경매로 매각되게 되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권리도 모두 말소가 된 상태로 깨끗한 권리관계로 낙찰자한테 넘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주의를 소멸주의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멸주의에 의하게 되면 이러한 지저분한 권리관계가 모두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로 낙찰자한테 넘어오니까 새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소멸주의에 의하게 되면 기존의 권리들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권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가 부인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법적 안정성의 저해에 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인수주의에 의하게 되면 이러한 수많은 법률관계가 이것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인수됩니다. 즉 이런 경매 목적 부동산에 붙어있던 각종 부담들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자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소유자인 채무자 갑으로부터 낙찰자인 X로 소유자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권리자는 권리의 부인을 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인수주의에 의하게 되면 기존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낙찰자한테 넘어간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멸주의냐 인수주의냐라고 하는 것은 소멸주의의 장점은 인수주의의 단점이고 인수주의의 장점은 소멸주의의 단점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어느 입법주의가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그러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새 출발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안정성을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소멸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채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매를 통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새 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소멸주의 원칙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경매의 기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경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경제 주체들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라라고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이 이기적인 경제 주체들이 이기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기심의 충돌이 생긴단 말입니다. 즉 썩은 부분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이걸 그대로 내비두게 되면 이 썩은 부분이 사회 전체로 파급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이거를 모두 부패시키는 그런 결과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세사를 돋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경매다라고 했었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세사를 돋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도 이러한 기능에 착안하여 경매는 자본주의 외과수술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매의 기능에 착안하여 소멸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 없는 원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멸주의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뭐고 인수되는 것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재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잉여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민사집행법 9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와 별개의 얘기로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는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차법상의 문제입니다. 이걸 같은 조문에다가 규정함으로써 이거를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절차 분석 시간에서 무잉여 취소, 즉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취소에서 이 얘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권리의 소멸과 인수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다라고 한다면 이런 권리는 인수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뭐냐?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말은 법령상의 표현은 아닙니다. 실무상의 용어입니다. 경매 실무상의 용어인데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요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인도명령 대상인 권리냐 아니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권리냐라고 하는 인도명령과 명도 소송의 기준으로도 작용되기도 합니다. 말소 기준 이렇게 이해하세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가 기준 하고 손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뒤에 있는 것들 나보다 나중에 설정되는 권리들 모두 같이 죽는 겁니다.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가에 관한 기준이 되는 권리, 이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금전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하여, 보다 쉽게 얘기할까요? 도움받기 위하여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들, 이런 권리들은 도움받기 위하여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그 대상 목적물이 매각되게 되면 그 물건이 돈으로 환가되죠. 그러면 이런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 소멸하는 권리들, 도움받기 위하여 등기된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데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최선순위,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금전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하여 도움받기 위하여 등기된 권리들, 이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데 그 중에서 최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죠.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등기된 권리들은 뭐가 있는가라는 얘기죠. 즉 말소 기준 권리 후보로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는 권리를 보게 되면 거기 첫 번째 109페이지 하단에 저당 근저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당 근저당. 자 볼까요? 지금 만약에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이나 공동저당이나 저당이나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서 병이 전세권자고 정이 이순위 저당권자고 무가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을이나 정이 경매를 신청하던 근저당권자나 저당권자, 즉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경매를 뭐라고 합니까? 임의경매라고 하죠. 예컨대 이순희 저당권자 정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거 임의경매란 말입니다. 또는 무가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제경매죠?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경매를 신청해서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게 되면 이 돈 받기에 한 권리들, 첫 번째가 뭡니까? 저당, 근저당 이런 거죠. 저당, 근저당 왜 설정하는 겁니까?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는 이유, 근저당권 설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하여,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돈 떼일까봐 등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동산이 매각되게 되면 저당이나 근저당은 모두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저당이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건은 교환가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한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로 담보물건이란 말입니다.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물의 금전으로 평가되는 가치, 환가가치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경매로 이 부동산이 매각되게 되면 이 물건이 매각대금이라는 돈으로 바뀌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의 권리 순위에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만족을 받으면 저당이나 근저당권의 그 원래의 설정 등기를 한 목적을 달성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당이다, 근저당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이 신청했던, 을이 신청했던, 아니면 후순위 가압류권환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묻지 않고 저당, 근저당, 공동저당 이런 거 모두 소멸합니다. 명칭이 근저당이냐, 일반저당이냐, 공동저당은 묻지 않습니다. 선순위냐, 후순위냐 묻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다 받냐 못 받냐도 묻지 않습니다. 저당, 근저당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 근저당 중 이런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 중에서 최선순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되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실무상 말소 기준 권리로 되는 이런 등기된 권리 중에서 대다수가 이게 뭐 퍼센트로 뭐 퍼센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충 한 60, 70% 이상이 아니 7, 80% 이상 그 정도가 저당이나 근저당, 특히 저당보다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권로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압류,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자, 볼까요? 지금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자, 가압류권환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본안소송에서 돈 달라라고 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임시압류인 가압류, 이 가자가 떨어져 나가고 본압류로 전이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채권자인 을이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이유는 뭡니까? 갑이 이것을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들어 놓으면 무자료가 될 것을 이걸 두려워하여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 아닙니까? 즉 가압류 등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때릴까 봐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압류는 선준이든 후순이든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돈을 다 받든 돈을 다 받지 못하든 묻지 않고 가압류 등기된 것은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가압류가 다른 권리들보다 앞선다면, 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보다 가압류 등기가 먼저 앞선다면, 최선순위라면 이 가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는 뭐냐면요, 자, 내가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소송 들어가기 전에, 돈 달라라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중에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대비하여 집행할 재산을 미리 이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먼저 가압류부터 하는 거죠.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압류로 된단 말입니다. 집행 들어가기 전에, 소송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잡아두고자 하는 것이 가압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압류 해놓고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 이것이 압류로 전이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가압류를 해놔놓고 가압류 등기를 해놔놓고 소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승소 판결 받게 되면 가압류는 압류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어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권을 미리 얻었습니다. 예컨대 가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거죠. 가압류 안 하고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권을 얻기 전까지는 가압류, 집행권을 미리 얻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압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압류 등기, 어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압류 등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돈 받기 위하여 압류 등기를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압류 등기도 내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그런 등기된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대개는 일반적인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가압류가 선행되고 나중에 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공권력에서 할 때는 국가 공권력에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요, 이때는 이것이 가압류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압류로 들어갑니다. 예컨대 체납자의 재산을 조세 채권자가 이거를 강제로 환가하기 위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승소 판결 등 이런 것 없이도 바로 가압류가 아니라 바로 압류 들어간단 말입니다. 바로 압류 등기됩니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압류 등기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압류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 없는가? 왜 소송 등의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가? 국가 공권력이 설마 거짓말 하겠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금전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바로 압류입니다. 그래서 압류도 보세요. 조세채권자가 국세인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세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체납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묶어뒀습니다. 이 묶어둘 때 이게 뭡니까? 가압류가 아니고 뭐예요? 압류라고요. 그 압류 등기가 내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 중에서 최선순위다 라고 한다면 이 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당, 압류, 가압류 이거 말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담보가등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가등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렸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임시압류, 가등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가등기는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등기의 효력이 워낙 강력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변칙적인 것으로 담보 대용으로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이용합니다. 이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등기 분석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담보 가등기는 모두 저당권과 같은 것으로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효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기하여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또는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자기 순위로 배당에 참가해서 자기 채권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 가등기 가지고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매가 들어간 경우에 담보 가등기된 그 순위로 배당에 참가해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처럼 저당권자처럼 또 저당권자처럼 파산 절차에서는 별채권을 갖게 됩니다. 또 저당권자처럼 국세 등과의 관계에서는 여기 담보가등기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라는 명문의 규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담보가등기 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담보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저당권 대신. 그래서 담보가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가등기와 달리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매각으로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